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변곡점이었는데 거의 그런 시기거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하고도 6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와, 진짜 시간 빨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 달도 시작됐으니까 갈 거고 한 달 남아요. 이제 2021년도 이제 끝물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네. 하는 걸 보면 추운 계절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해도 에어컨을 트나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가을이 순삭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니까 뭐 길에 보면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술집에 10시 안 나가도 되잖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뭐 이제 늦게까지 하는 술집도 있고 물론 너무 술 좋아하는 거. 사실 어저께 좀 속쓰림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위약 약 받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약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좋아. 아무튼 어쨌거나 욕망? 그러니까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그만 먹는 거랑 또 오늘은 또 얘기가 잘 풀리네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어 당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자아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21세기형 통행금지가 드디어 해제 수준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봐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 보면서 이제 다시 활기차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 억눌려왔던 것들도 좀 많이 좀 풀리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좀 돈 팡팡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간 못 벌었던 것들 좀 잘 힘들었던 것들 보상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가서 많이 쓰고 그래서 좀 빚도 좀 갚고 돈 좀 잘 벌리고 그래서 이 맛에 장사하지 이런 생각들 좀 드시는 그런 어떤 보복 소비를 경험하는 그런 계절 2021년 가을 겨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시작은 밝고 희망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면 이게 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 아파트값 7개월 동안 동반 하락했다. 서울 한 달 새 3.3제곱미터당 693만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타이틀 기사입니다. 자,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가격이 7개월 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점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거래는 급감하는 등 각종 하락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9월 대비 서울은 14%, 인천은 4.5%, 경기는 9.6% 하락했습니다. 자, 매물 쌓이고 거래는 급감하고 있어서 중대 변곡점을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거래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쌓이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금 36.5% 감소했고요. 경기도 전월 대비 26.7%, 인천도 29.3% 줄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약간 남긴 했지만 세 곳 모두 거래량이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계속 속속 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게 진짜 변곡점이냐 아니냐라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눠볼 얘기는 일단 수장님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실제 변곡점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곡점. 난 잘 모르겠는데. 뭘 또 몰라. 사실 제가 이제 어저께 제안을 받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건설회사의 유튜브에서 2022년 부동산 전망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토크쇼 같은 거. 네네. 이제 그런 거 출연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네네 바로 할게요. 바로 숨도 안 쉬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네. 뭐 돈을 준다고도 했지만. 네네네. 근데 그것보다 2022년 전망을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그다음에 시장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도 핑계 삼아서 좀 제가 물어보고 겸사겸사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종합해서 나도 한번 내년의 시장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주제가 딱 그 얘기 나오자마자 저 바로 할게요. 근데 잘릴 수도 있어. 잘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포인트는 어떻게 보느냐는 정말 궁금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일단 지표상으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또 분위기가 지금은 다르잖아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거래 건수도 줄어들고 온도차가 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곡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오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곡점을 지나던 시점에는 여기가 변곡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 또 다시 갈 수도 있고 하거든. 이게 떨어지는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 변곡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고 이런 시기는 벌써 우리 2018년에도 경험을 그렇죠. 했고 몇 번 겪었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잘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변곡점이었는데 거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알 수 없죠.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뭐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승이든 하락이든 오르든 떨어지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끌 해봐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다 팔거나 이런 건 상상도 하지 않고 있고 자산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딱 중간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가는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취하고는 있는데 또 모든 분들에게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조언을 드리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오늘 그래서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올렸어요. 여기저기에다가 질문을 올렸더니 작년 이맘때에 올렸을 때는 무슨 소리냐 내년도 상승이다. 그거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작년 연초에 이 내용 가지고 설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의 결과는 어땠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서울도 수도권도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의 댓글들을 보면 오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라는 얘기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그냥 읊조리는 지금 경기가 당장 기사에서도 볼 때 거래량이 급감되고 가격이 꺾인 물건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황 보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느껴진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작년과 지금 느껴지는 온도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확실히 작년 이맘때보다는 늘어난 것 같다. 예, 지금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하고요. 저는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이런 지금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매도자들이 원하는 호가의 매물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일단 대출을 아주 타이트하게 잠궜고 또 잠그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결국 활용해서 집을 사든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얻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융을 직접적으로 되게 강하게 잠그겠다는 푸시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끝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대출 못 사면 더 집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매수자들이 압박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부터 연준에서 미국 뭐 테이퍼링 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봐야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고 좀 보면 생각을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거든요. 해보고는 있는데 확실히 금리 인상기, 금리 상승기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건 맞긴 맞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또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쨌거나 지금 수요층들은 반응하고 있고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저는 잘 모르죠.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나 조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 이제 우리 녹화하는 날짜가 지금 11월 6일이니까 네네. 어제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일단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내년도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 측면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 앞서서 얘기했었던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아까 이 방송 찍기 전에 이제 우리 얘기한 거 이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나 민간 사업을 가게끔 해줄 수 있는 원활하게 가게끔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어떤 스탠스로 접하느냐, 그 어떤 정당이 어떤 다음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우의 수들은 좀 따져보려고 해요. 아직 지금 뭐 각 양 당의 대통령 그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들이 다 일일이 나온 건 아니니까 뭐 나왔나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안사안에 따라서 이런 정책은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번 검토해보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소장님 얘기도 참 일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변곡점이라는 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예상하기는 변곡점 위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 참 동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공급 감소의 측면도 있지만 수요를 더 많이 억제해서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어떤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통계만을 가지고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앞선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의 판정 승이다. 동의율 70% 사업장도 나왔다. 자, 7달 만에 8만 호, 오세훈 스피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낸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 만에 서울시가 약 8만 호 규모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2030년까지 약 80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신규 주택 공급량이 2000에서 2009년 연평균 5만 2천 호 수준에서 2010년 연평균 3만 6천 호로 감소했다가 지금 서울시가 크게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인 세대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약 3만 7천 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량이 약 1만 세대, 그래서 오 시장 취임 후 착공에 들어간 곳이 약 9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정책 때문인데요. 재생지역,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관리형 주택 개선,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 도시정비구역 해제지역, 신규지역 이렇게 해서 총 12곳, 102곳에 대해 지금 주택을 공급하겠다,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리모델링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여서 역시 통합 심의제도 도입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부분을 2025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내년 1월에 최종 고시한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 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기준도 구체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임대주택 도입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서 빼고 하는 등의 방법들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단순한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3,096곳으로 이곳에서도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898개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정 상한인 기존 가구의 15% 증가 비율을 적용하면 898개 단지에서 약 11만 가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까지 추가가 되는 상황인데 통합심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숫자가 약 8만 호, 그리고 11만 가구 늘어난다. 굉장히 많은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시장 안정화에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인지 숫자하고 실제의 차이는 없는지 이쪽 전문가이신 우리 강영훈 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서울시 주택정책국인가 아무튼 거기서 낸 맞아요. 보도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왔을 때 봤죠.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 네. 우리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생색내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전 서울시와 좀 약간 선을 긋고 주택 공급 확보에 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걸 좀 우리 치적이에요. 이렇게 좀 내년에 재선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 보도 자료예요. 개별 내용들을 보면 막 엄청나게 뭐가 있네. 솔직히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막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에 보도자료 했던 거 재탕이죠. 어떻게 보면. 뭐 신속통합기획, 뭐 공공재개발 공무원 이거 맨날 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한 거고. 네. 12월 달에 이제 또 공무 후보지 정하면 102곳이 지금 선정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구별로 한 곳밖에 신청 안 한 구들도 있어서 그런 데는 벌써 이제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12월 달에 하면 또 그때 발표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몰아서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가 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좀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고 재건축 쪽도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얘기했었던 개별 단지들별로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안 가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조금 담겨 있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한 내용을 되게 비중 있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축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분양을 앞둔 인허가를 이미 받은 물량들,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좀 정체되어 있던 곳에 안 가고 있던 것들을 인허가를 해서 이제 지금 다시 밀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물량들이 이렇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실은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되게 눈길 갔던 곳 같은 경우는 이문이경 뉴타운에 이문 4구역이라고 되게 큰 단지, 좋은 단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건축심의 통과시켰고 세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실에 미성크로바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건축 설계안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그림을 가지고 이대로 져줄게요 넣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시공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대로 이제 건축 설계 변경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했더니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그래서 반려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약간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던 모양새의 모양으로 해갖고 오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난리가 나. 조합원들이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겠다고 네. 시공사 선정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거냐고. 그래서 조합 내부적으로도 좀 시끌시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보도자료에 보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안으로 설계 변경을 처리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얘기는 서울시가 이제까지 추구했었던 뭐 공공성을 확보한 무슨 건축 설계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줘서 이렇게 하기로 좀 스탠스를 바꾼 건지 그렇다고 하면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좀 있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풀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눈길이 갔었던 대목이고요. 재개발은 그래서 신규 추진하는 곳들, 그 다음에 가고 있던 곳들에 이렇게 건축 심의해준 부분들, 재건축은 안 가고 있던 곳들,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개별 재건축 단지들의 직원들을 붙여가지고 빨리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 쓰고 있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담았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리모델링인데 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2016년인가 나왔어요. 2016년, 17년 그쯤 나왔는데 지금 아직 17년쯤 나왔네요. 근데 이제 좀 눈에 확 보이는 게 덜하죠. 그리고 글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지만 제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걸 받아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하지만 좀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는 좀 지금 차이가 약간 단지마다 조금 약간 주민들의 참여 열의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2017년이니까 2022년이 5년이죠. 정비할 만큼 됐네요. 정비해서 이제 수직 증축 또는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면 이것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바라는 마음이다.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결국은 추진 주체인 주민들에게 달려있고 이것도 사실 서울시 의지대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단지는 수직 증축을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층만 올리는 지금 가능한 거는 1층이 차 있고 이런 데를 1층 피로티 주차장으로 깔고 한 층 올리는 이 정도만 되는데 3개층씩 올리는 이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 수직 증축은 아직 이 문제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구조 안전 이걸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제 그 내역벽 철거 문제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좀 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평 증축 리모델링은 땅 안에 남는 부분들 넓혀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결국은 건폐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받을지 말지가 또 단지마다 우리 좀 기다렸다가 추후에 재건축 인센티브가 생기면 또는 1:1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든가 법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법은 진짜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이론 같아요. 고무줄 같아. 맨날 그때그때 바뀌어.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의 법이 또 어떻게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재건축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1990년대에 이런 용적률을 그러니까 1990년대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80년대 후반에 서울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면서 집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할 즈음에는 서울에 집이 너무 부족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주택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5대 신도시로 대표되는 신도시를 지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서울 안에서도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을 엄청 많이 줘서 줬어요. 지금처럼 300%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420%, 38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용적률을 관리하기 시작해서 200%대에서 집을 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상한은 300인데 그 얘기는 400%로 지은 집을 재건축을 하면 300%
20%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25평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 18평형, 34평을 갖고 있던 집은 24평으로 집이 줄어들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일반 분양은 없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하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법은 바꿀 수 있다니까요. 왜 바꿀 수 있냐면 그냥 1대1 재건축 30평형이 30평형으로 400% 용적률 아파트는 400%까지 용적률로 가능하게끔 재건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국계법의 그렇죠. 예외를 둬서 그게 가능하겠어?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지금 오늘 뭐 주제를 안 꺼냈지만 최근에 서울시의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을 보는 기준들에 대한 완화가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지금 조례 변경 시의원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을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들의 노후도를 보는 기준을 35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하는 거를 지금 해놨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자기네 지역구에 안 가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주려고 하니까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했고요. 또 뭣도 하냐면 호수밀도 기준도 이게 법 조건을 충족해야 저희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호수밀도 보는 기준도 그냥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층의 세대수를 호수밀도로 받아주는 이걸 하게 되면 수치가 확 올라가면서 바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그 얘기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법도 완화를 하는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안 하고 버텨. 그러면 아, 여기는 재건축을 원하는구나. 재건축을 또 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재건축하게끔 기준을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용적률 범위 안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예외 규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용적률을 1000% 뭐, 그런 것,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해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또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정치인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들어서 하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면, 아, 무슨 소리냐. 벽화 그려야죠.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 항상. 그때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 근데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의 이치야.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각자 다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얘기가 하게 길어졌는데, 서울시는 아무튼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는 또 별개의 문제고, 제가 리모델링 대상 주택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부터도 쉽게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의 변화는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재건축과 같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노력은 하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조금 단지별로 많이 차별화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얘기들이 왜 지금 나왔냐. 서울시가 좀 우리 홍보를 하고 싶어 했더라.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년밖에 안 남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를 뽑으면서 이 오세훈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기사 추천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좋아해.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뽑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웠네요. 리모델링이 용적률 부분들 때문에 이게 흐름하고 이렇게 막 용적률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서 일정 퍼센트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 용적률은 더 올라가는 거야. 420%의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용적률은 막 480, 50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80까지는 안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더 과밀화된 걸 하느니 그냥 자기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돈 내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럼 훨씬 이쁜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그게 더 현실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전세 대출 제한을 검토하겠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강남권 투자가 제동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고가 전세 대출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활용돼야 할 전세 대출 보증이 비싼 전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SGI 서울 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해서 손쉬운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5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이래요. 다들 예상하시겠죠? 자, 강남 3구에 쏠린 모습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서 올 하반기 들어 은행권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중저가 지역의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굳건한 모습이라고 해요. 자,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대출금지선인 15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대출가 무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 대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차익을 메우는 식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세의 월세화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전국 주택 임대차 비중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7.6%를 기록했고요. 서울은 47.4, 수도권은 44.8%로 아파트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대신 반전세, 준월세나 준전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값이 오르면서 감당할 수요자들이 줄었고, 집주인들은 세금 등을 이유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자금 대출은 막혔고, 막는다고 하죠. 또 그나마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의 기존의 대출이자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전세값 증액분만큼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내는 이자나 현재 전세값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금액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한번 버텼지만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은 금지예요. 근데 내년에는 고가 전세 대출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은 매수가 어렵고, 전세를 구하는 것도 물량이 없어서 어렵고, 전세 금액이 높아서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전세 물량이 없고 가격이 비싸서 결국은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세의 월세화 가속도가 상상 초월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가 전세 대출금 규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대출 총량 관련해서 지금 완전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이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요는 그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가격에 거품을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거품이 낀 전세가 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소위 말하는 갭투자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수요층들의 어떤 대상이 되면서 집값 상승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전세 금액, 특히 강남이나 이런 핵심 지역에 있는 고가 전세의 대출에 가능한 부분들을 막아서 그 부분부터 지금 이제 전세자금 시장으로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던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 전세를 연장도 못하고 그렇죠. 또는 올라간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 차익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부 월세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럼 정부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막지 말아야 되느냐? 정부는 하겠죠.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가는 유동성을 잠그기 위해서 다방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스탠스는 그래왔잖아요.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금융을 끝단부터 하나씩 계속 잠궈왔고 지금 임대차 시장으로도 잠그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게 시작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유주택자의 전세 잠그고 그것도 제한 금액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느냐 얼마짜리 전세냐 이런 거 기준으로 계속 하나하나 잠궈왔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15억 초과 주담대는 아예 불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도 아예 그냥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못하게끔 하는 형태에서 지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축들은 걷어 나가려고 하는 게 큰 방향인 것 같고, 그 기조를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고, 월세화로 가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사람들도 이자를 내거든요. 그 이자는 어떻게 보면 월세보다 조금 저렴할 뿐이지 그 어떤 비용의 증가가 조금 있는 개별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결국 이자로 내던 걸 월세로 내는 거고 그렇게 내면서 조금 더 내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가 물량도 없는데 가격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2년 뒤에는 올려서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임차인도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점점 더 전세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세 시장이 사라지면 좀 뭐랄까요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을 바꿔서 대표님은 전세자금 대출 찬성이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 저요? 제도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전 찬성 안 해요. 나도 반대야.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됐는데 난 그 반대였어. 나도 반대였어. 그때부터. 능력이 안 되면 월세 사는 게 맞아. 전세 대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반자본주의적인 대책이기도 하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는 이 부작용처럼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왜 정부가 보증을 해줘? 나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 왜곡을 만드는 정책이야.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안 되면 월세를 사는 거고 능력이 되면 전세를 사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민낯을 볼 수 있는 거야. 거품이 없는. 그래서 맞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걷어내는 노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 전세자금 대출이 거치고 나면 오히려 임대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동의하네. 왜? 동의해. 왜 동의하지 왜? 그래요? 나 그냥 그 얘기 좀 더 해요 그러면? 아니야. 그만. 또 이거 욕 나온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자, 2030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 시기에 대한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미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려면 거래량이 꾸준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안정된 시장이 아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하락 전환의 추세의 시작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음에 내년에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진이 계속되면 집값이 당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자, 거기에 따라 향후 정책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더라도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과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실수요자는 집을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자, 그다음에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려야 한다. 다만 청약 가점이 낮다면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내년 3월 이후에 대선 이후를 매수 시기로 잡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030들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좀 같이 주셨는데요. 이걸 요약을 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 그리고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상황이에요. 다만 주택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요렇게들 보고 계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030들에게 무슨 조언해주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르겠다. 지금이 변곡점이면 사면 안 되지. 상투 잡는 건데. 근데 그 판단을 못하는데 사람 하라를 어떻게 얘기해. 저는 이번 상승장에서 자산을 잘 투자를 해서 대박난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지난 하락장에 마지막에 상투 잡아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봤어요. 나 봤어. 나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엄청 불행한 거야.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래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는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고 금리는 올라가서 내야 되는 이자는 이만큼 있는데 내가 샀던 집값보다 가격이 떨어져. 그걸 받아들이고 야 그래도 우리가 그때 목표에 산 거니까 잘 내면서 버티자. 이게 가족이 해체된다니까. 그거를 같이 잘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언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죠.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서 특히 이렇게 지금 대출도 막혀 있고 이런 연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되느냐. 변곡점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니까 아주 미래를 잘 보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잘 모르겠다고 그랬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있다? 기도 아닌 상태로 있다. 그래서 팔지는 않아. 더 사지도 않고 이렇게 현금을 위해서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좋든 나쁘든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어떤 행태라든 확 지를 수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움츠려 있는 거지. 그러면 실패했냐? 아니야. 나는 많이 올랐어. 지난 2, 3년간도 너무너무나 과거에 무리해서 투자했던 자산들이 많이 올라져서 너무 해피해. 그러나 더 무리하진 않은 거지. 근데 그거는 저의 각자도생인 거고 지금 고민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고도 네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냐?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잘 모르겠다. 지금 요새 그 사전청약 관련돼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 이제 2030들이 한편으로 보면 청약 가점 안 되니까 불안은 하잖아요. 그래서 또 뛰어들까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거든요, 저는. 네. 아무튼. 장이 꺾이잖아. 그러면 안 산 사람들은 쾌재를 만세. 보지.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샀어야 되는 건 내가 되는 거고. 어려워 그 판단이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안 받쳐주는 상황이라서 굳이 얘기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 자체는
뭐 이렇게 좀 이상해요.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거는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과연 변곡점으로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딴 데 가서 물어봐라. 딴 데 가서 물어봐라. 여기 말고. 오케이. 자,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에 또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잠깐 뽑아봤는데, 자, 새 아파트 입주자의 70%가 받는 대출입니다. 잔금 대출이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올해 5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 분당의 대장동 판교 A아파트 974가구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 96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서 입주자의 67.9%인 652가구가 잔금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서 잔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평균 3억 6,533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는 분양가의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4억 이상을 대출받은 가구도 전체의 29.9%, 즉 287가구나 됩니다. 이금융권을 통해서 5억 이상 대출받은 가구도 무려 15.4%, 즉 148가구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잔금 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경우에만 차질 없이 잔금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벌써 잔금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내년 규제가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서 건설 회사에서는 연내 분양을 위해서 분양 밀어내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잔금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잔금 대출을 차주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에 포함하면서 대출한다고 크게 줄어드는 분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출이 막혀서 크게 3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대출이 막혀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자, 청약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자, 무주택자는 청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 3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의 대출 제한이 시장, 그리고 수요, 그리고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잔금 대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는데 이거 규제한대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마라. 뭐 결국 이런 얘기인 건가요? 반대로 앞으로는 또 장이 안정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 아, 이게 호재 내용이군요. 호재 내용이지. 정책은 이렇게 나이론 고무줄이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분양을 할 때 잔금 때는 이렇게 잔금 대출 전환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계획. 뭐라고 해야 돼? 루틴?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 이제까지 해왔던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건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은행에서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준다라고 하는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담대 시장, 대출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끊어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정책의 불안정성이 이런 어떤 개별 시장 주체들에게 어떤 행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이런 너무 지나친 개입은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법이 없고 다급하니까 이런 짓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대출 광고들을 하고 싶다고 연락 와서 이제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1금융권들이 안 해요. 뭐, 대출 몇십 프로까지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나가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는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참,
깝깝하다. 제가 당사자였으면 진짜 환장할 것 같아요. 좋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잔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급전을 쓰기 위해서 자체 시장으로 몰리고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일단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차주들, 그러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주택금융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건전하게 이 사회의 중산층,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개인, 민간, 시민들이 자산을 깔고 갖추고 부를 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때 지금 그래서 디딤돌이 대출이니 뭐니 이런 대출들이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지원을 해줘야지. 해놨던 거를 이렇게 못하게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미안하지만 못해주겠어라고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니까 니들은 못해주겠어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체 시장으로 몰려가고 높은 금리로 떠밀려가게 된 이런 상황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였으면 지금 잠 못 잘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은행권 대출 총량 관리가 들어가서 일부 은행들이 벌써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사실은 이미 선포를 한 상황.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 먼저 시작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모든 은행과 관련해서 싹 다 막아버리겠다. 이러면 글쎄 왜 이금융권에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자, 아무튼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처음부터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들, 적어도 최소한 이분들만이라도 좀 걱정하지 않게끔 좀 이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이런 적은 바람이에요.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식으로 대출을 잡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금 급한 부분은 알겠지만, 그러나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해줄 사람은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 다주택자가 더 사는 거는 잡아도 되지. 사실 그것도 조금 약간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쪽에서 돈을 걷어가는 건 어디다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건물 시장 이런 쪽은 아직 열려 있을걸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건물을 사려고 가는 건 대출해주고, 그런 거는 실제로 토지 시장이니 뭐니 틈새 시장을 찾아서 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또 여전히 주택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건물 살 때 대출 많이 받으면 되지. 은행은 대출을 돌려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자든 뭐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야 될 때랑 안 가야 될 때를 조금 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사실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얘기 나왔던 건 금융규제였어요. 그래서 LTV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 쪽으로 다주택자 세금에 대한 중과 쪽으로 갔다가 지금 흐름을 보면 다시 금융 쪽 규제로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민과 관련된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금융을 다시 건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드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아무튼 금융과 관련된 부분,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네,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옥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좀 네,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했는데 안 더우시다고? 안 추우시다고요? 덥지도 춥지도 않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 보입니다. 네. 네, 호재네요. 부럽죠? 네, 아주 부럽습니다. 하나 네. 빨리 맞추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네오미드 하나 맞춰서 이렇게 입고 겨울에 난방 딱 하고 작업들 하시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요. 좋아 보이네요. 색깔도 좋아. 그렇고. 안에 따뜻하게. 이거랑 검정색이랑 기모도 2개 있고. 맞췄어요. 2개씩이나. 아, 부르주아다. 네. 플러스 알파. 해지면 또 다른 거 입어야지. 네. 좋다. 자, 날씨가 쌀쌀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거리에는 조금 활기가 풍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사실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들 제 레이더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관심이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또 대선이라는 큰,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떤 이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아주 또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4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어려웠대요? 응시를 했고요. 1차는 좀 쉬웠는데 2차가 엄청 어려워서 떨어지신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접수하니까 어렵게 냈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왜 40만 명씩이나 응시했지? 라는 생각. 네. 또 들더라고요. 안 좋아하시잖아. 안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왜 안 좋아하면서 40만 명이나 응시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자, 아무튼. 자. 그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40만 명이나? 되고 싶은 네. 분들은 응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나오자마자 그 시험 문제 오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올라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소송 제기한다고 얘기 나오고 난리 난 상황이에요. 아무튼 매우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을 봤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좀 세대 교체가 네,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